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비상계엄 파문으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촉진 등의 대책을 좀 잇따라 내놨지만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계엄 파문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이제 민생 법안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위협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계엄 사태의 주택 공급 확대 올스톱이 되어버린 주택 시장의 위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또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 보시고 새로운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전화, 문자 저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죠. 02-2638-3961번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길잡이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박유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박유란입니다. 네, 이제 앞서 인트로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뉴스 기사를 봤더니 압구정 현대 51평짜리가 또 실거래가가 71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당 한 1억이 좀 넘는 금액이고요. 이제 평당 또 중요한데 드디어 71억짜리 아파트가 또 나왔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대목이라고 보고요. 이게 오래된 아파트고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그럼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하면 과연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를 기대를 하고 지금 이 가격에 매수를 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비상계엄 사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결국은 양극화가 조금 더 뚜렷한 모양새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지역과 지금 강북권 라인이나 좀 외곽 지역들 이런 데는 상승을 하다가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묶여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지금 정부 자체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사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르는 지역과 올라 있는 지역과 또 아닌 지역 간의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좀 시장이 그래서 이렇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또 틈새 시장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본인들의 집을 장만하는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나보다는 내 자녀 앞으로 증여를 목적으로 미래에 좀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내가 지금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나 때는 괜찮았는데 월급을 모아서 뭐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내 자식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또 청약 시장 가격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는 뭐 서울권이고 경기권이고 뭐 84 타입이 10억이 훌쩍 넘어가게 이게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좀 미래에 똘똘한 한 채를 받을 수 있는데 미리 자녀 앞으로 증여를 해주는 이런 플랜들, 이런 것들로 상담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이렇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그에 맞춰서 대처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그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71억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71억짜리의 집은 사지 않더라도 그래도 또 나에게 잘 맞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아늑한 그런 집 한 채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 고군분투하고 노력하시고 또 걱정도 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방법 알 수 있는 시간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 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제 자막이 나가죠. 1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세미나로 오셔도 되고 뭐 1대1 상담으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제 저는 10년 자체가 무조건 내가 거주할 집은 꼭 아니더라도 내 앞으로 집은 한 채는 일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굳이 뭐 재테크나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화폐 가치는 살아보니 계속 떨어지고 실물 가치는 계속 오르고 그러면 내가 살든 안 살든 내 앞으로 집이 없는 것보다는 한 채는 마련이 돼 있어야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도 좀 안정적이고 노후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인트로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71억짜리 집도 있는가 하면 내가 살기 괜찮은 지역에 또 그 정도 가격이 아니지만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분명히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시간들 뭐 여러 가지 것들 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값 양극화보다 이제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집 한 채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죠? 여러분들 오늘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인기 급상승 중인 부동산 이슈 한번 또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분당과 일산, 평촌 그리고 중동과 삼본 등 이제 일기 신도시 5곳 중에 13개 지역 총 36,000호가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선도지구 해서 사람들이 선도지구구나라고 생각하지 사실 정확한 선도지구가 무엇인지 왜 굳이 선도지구를 선정을 해서 재건축과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 통해서 선도지구가 무엇인지 한번 또 여쭤보고 또 왜 이렇게 지정을 했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들려주시죠. 네, 1기 신도시 선도 지구가 선정이 됐고요.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전체적인 좀 큰 흐름을 읽고 갈 필요가 있는 게 뭐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게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 어쨌든 25년, 26년, 27년도에는 공급이 확실히 부족한 건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그널이 뭐냐면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지금 입주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하죠. 그런데 12,000 가구다 보니까 임대차 물량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보면 뭐 헬리오시티 가 입주할 때도 생각을 하면 임대차가 거의 반 가격으로 이제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로 따지면 무려 12,000 가구다 보니까 지금 전세 물량들이 한 번에 쏟아지니까 매매 가구, 전세 가구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상 조금 뭐 이렇게 가격적인 흔들림은 있긴 하지만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결코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말 25, 26, 27년도에 맞춰가지고 입주 물량들이 공급 물량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이 타이밍이 지나서 지금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뭐 청약을 하는 이런 시장들의 공급 자체가 한 입주가 2030년도 전후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기 때는 또 공급이 일반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 미분양이 또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하든 뭐 이런 것들 플랜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기 신도시 한번 보겠습니다. 24년도 11월 27일 날 이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금 13곳이죠. 총 36,000 가구 요게 공급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도지구로 지정을 했는지 지금 확정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뭐 분당 3곳, 일산 3곳, 평촌 3곳, 중동 2곳, 삼본 2곳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뭐 한 곳, 2곳 이런 게 아파트 한 단지, 두 단지가 아니고요. 이게 선도지구 지정이 블록 단위로 여러 개 아파트를 뭉쳐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뭉쳐서 3곳, 뭐 일산도 뭉쳐서 3곳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파트만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빌라 단지들도 여기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연립 빌라 여기 같은 경우도 별도로 정비를 하려고 약 1,400호 정도를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요거까지 좀 같이 알아볼 거고요.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면 일단 패스트트랙이 도입이 돼가지고 빠르게 재건축을 결국은 진행을 하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우리가 아파트가 30년도가 지나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건축을 해야 돼요. 노후화가 가속화가 되고 아파트만 노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기반 시설들까지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주 만족도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용적률을 많이 쓰고 있는 특히나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 그래서 해야 되는데 또 돈이 문제인 상황.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빠르게 재건축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발표를 한 게 선도지구인 거고요. 선도지구로 당연히 선정이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순차적으로 1기 신도시 저희 전체가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기 신도시의 제일 큰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앞선 얘기처럼 용적률 자체가 높다 보니까 사업성이 크게 없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추가 분담금이 커진다.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게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파트만 30년이 넘은 게 아니죠.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그때 택지 조성이 같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것들이 다 기반 시설들이 같이 노후화가 되고 있어서 과연 아파트 한 블럭, 한 단지 이렇게만 재건축을 해가지고 아파트는 새 아파트인데 주변 기반 시설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 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용적률 먼저 보면요. 분당도 기본 평균 용적률이 184%, 일산도 평균 용적률이 169%, 평촌 같은 경우도 204%, 삼본이 207%, 중동이 216%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전후 세팅이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기부 체납에 따라서 용적률을 최대치로 더 올려주는 거고요. 그러면 분당 같은 경우는 326% 나오죠. 또 쭉 가서 중동 같은 경우는 무려 35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어쨌든 일반 분양 물량들이 더 나오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적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좀 과제를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기반 시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한 블럭 이렇게 아파트 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원까지 묶어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아파트를 같이 재건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뒤에 단지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들, 어떤 식으로 재건축을 하는지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면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돼서 입주까지 그래도 많이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저는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건축 진행된다고 하면 재건축의 소식은 너무 좋은데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예정되어 있는 것보다 항상 또 느려지고 늦춰지기도 하잖아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근데 일단 이 부분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중간에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다른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높아서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분담금 부분에서도 부담이 이제 덜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까지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너무 이제 좋은 부분들이 크니까 가고 싶은 분들 많아지실 거잖아요. 그럼 경쟁률이 또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아요. 이 주민들의 동의율도 좀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꽉 채우는 만점이 나오는 그런 단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동의율 현황도 저희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1기 신도시가 지금 선정이 됐고 동의율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평균 동의율이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도 무려 90.7%, 그러니까 만점에 가까운 동의율이 나온 단지들이 있고요. 그런 단지들이 당연히 선정이 됐고 일산 신도시도 84.3%, 평촌 신도시도 86.4%, 중동 신도시도 80.9%, 삼본 신도시도 무려 77.6%나 지금 이렇게 동의율이 나온 상태고요. 동의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할 때 가점으로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점, 100점 만점에 무려 60점, 만점 60점짜리가 이제 주민 동의율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높은 가점을 준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재건축이 지역이 선정이 돼도 주민 동의율에 따라서 사업 성패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주민 동의율을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하는 단지는 나중에 이후에 사업 속도도 당연히 빠르겠죠. 주민들과의 갈등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초에 시작할 때 주민 동의율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부과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진행 사항을 보면 지금 극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선도지구 선정이 된 거고요. 쭉 가서 25년도 내년이죠.
기본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아마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7년도에 착공을 하고 30년도에 입주를 하는 첫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물론 주변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과연 이게 30년도에 첫 입주를 할 수 있는 단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긴 해요.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 게 특별구역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후 단계에서 사실 이주라는 또 난관이 하나 있기는 하거든요. 이주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철거 들어가고 착공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더 지체될 수 있기는 하지만 선도지구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게 좀 지연이 될수록 또 투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분명히 모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뭐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을지언정 저는 이번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된 이런 단지들 그리고 앞으로 또 순차적으로 매년 선정을 할 거잖아요.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2027년에 이제 착공을 해서 2030년에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연 30년에 진짜 입주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처음이라 시행착오는 분명히 겪겠지만 또 처음이라서 많은 또 혜택도 있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많은 이제 법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또 발표가 되고 선정이 되는 곳들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일단 일기 신도시 중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들로 어떤 단지들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분당과 일산이 보니까 동의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지역의 경우는 아파트 외에 이제 연립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아파트만 된 게 아니고 이제 빌라 단지들도 선도지구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다시 재차 계속 매년 발표를 할 건데 그때도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고 빌라들도 포함이 돼서 우리가 재개발을 그러니까 노려볼 수 있겠구나. 다시 재건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새 아파트로 완성이 될 수 있겠구나. 좀 기대감을 가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36,000호인데 정확한 수치는 35,897호가 13곳에 이 전체 호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 신규 새 아파트로 탄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19,948호인 거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8,912호, 평촌 같은 경우는 5,460호죠. 중동 같은 경우가 5,957호 나왔고요. 삼봉 같은 경우가 4,620호. 그러니까 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위치를 한번 뒤에도 살펴볼 거고요. 일기 신도시 분당에 지금 선정된 데를 볼게요. 크게 서현역이랑 순회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을 이렇게 지금 먼저 잘랐어요. 요렇게 아파트 단지들인 거고요. 양지 1단지 금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215% 나와요. 세대수가 918세대가 있는 아파트고요. 양지 2단지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214%, 768세대 나오는 아파트고요. 그 밖에 뭐 양지 5단지 한양 아파트, 양지 3단지 5단지의 금호 한양 아파트. 그리고 요 중간에 보면은 또 아파트가 있거든요. 주상 복합이 있어요. 금호 청구라든지 한양 아파트들. 요렇게 해서 단체 블록이 지금 선도지구로 선정이 된 한 곳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주 특징을 보면요.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학교가 들어가 있고 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만 오래된 게 아니라 학교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주변 기반 시설들도 낙후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합 재개발을 할 때는 재건축을 할 때는 이렇게 전체를 묶어가지고 아파트와 기반 시설을 같이 재건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여기 일기 신도시 분당에서 요 블록을 또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도 우방 아파트, 라이프 아파트, 동성 아파트, 삼부 아파트, 샛별 마을 현대 아파트까지 같이 포함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평균 용적률이 이제 211%인 데도 있고요. 144%인 데도 있고요. 이렇게 용적률이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거고 똑같죠. 학교 들어가고 중간에 공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같이 진행이 될지 저도 궁금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현역에서 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 한 700~80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도보권으로 충분히 가능한 입지고 사실 시범단지 여기 역세권 쪽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바로 밑에 블럭 요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91% 나오죠. 세대수가 1874세대고요.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194%에 세대수가 1695호예요. 그렇게 해서 통합 재건축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초등학교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녹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재건축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이쪽이거든요. 지금 연립을 또 이렇게 선도지구로 지정을 한 지금 일산 그 분당이고요. 전체 두 개 합쳐가지고 1107호고요. 대원빌라, 대원빌라 일부라든지 여기 일부 빌라 같은 경우 지금 선도지구로 같이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야탐역과 거리가 좀 있는 거리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연립빌라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 이어서 평촌을 한번 볼게요. 5,460호를 공급을 할 거예요. 여기도 이제 총 3개 블럭이라 보시면 되고 요렇게 나누시면 되거든요. 샘대우 한양아파트까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주특징이 여기 금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219%가 나오고요. 라이프 아파트도 용적률이 230% 나와요. 그 옆에 블럭도 동아 아파트도 용적률이 205%가 나오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샘마을 쪽에 있는 우방 아파트라든지 샘마을 인강 아파트 등 기타 샘대우 한양 아파트도 용적률이 지금 200%가 다 넘거든요. 사실은 개별로 보면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 단지죠. 용적률이 일반 높아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어서 블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나와서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세대수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꿈마을 같은 경우도 250세대, 422세대, 386세대 내려가서 샘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샘대우 한양 아파트만 1000세대가 넘고 나머지는 500세대가 안 되거든요. 바로 위에 올라가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단지 규모가 크지 않죠. 크지 않으면 사실상 상대적으로 큰 단지보다는 메리트가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어서 블록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 여기서도 이제 앞서서 우리 분당이랑 공통점이 뭐냐면 블록마다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공원도 끼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반 시설과 아파트를 같이 통합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가 선도지구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산도 경의중앙선 일산역 바로 앞에 이렇게 블럭을 묶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촌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적률은 괜찮은 편이죠. 보면은 금호 한양 4단지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181% 나오고요. 후곡마을 10단지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182% 정도 나오는 거고 세대수 같은 경우도 지금 1000세대는 안 되는 단지인데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하니까 일단 규모가 탄탄해진다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학교 끼어 있고 이렇게 중간에 공원이 끼어 있습니다. 같이 단체로 개발이 될 거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넘어가서 3호선 마두역, 역세권입니다. 위치 좋아요. 그쵸? 필요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역세권에 맞춰가지고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블록을 묶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용적률이 다 200%가 안 돼요. 여기는 세대수가 이제 1000세대 넘는 아파트 있고 안 되는 아파트 있고 묶어서 진행을 할 거고 똑같죠? 학교 들어가 있고 공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묶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3호 풍림 5단지 아파트, 백송 1단지 아파트, 백송 대림 2단지 아파트, 한신 3단지 아파트 이렇게 다 묶어서 진행을 하고 학교 들어가 있고 공원 들어가 있고 그쵸? 공통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어떤 느낌인지 일단 아시겠죠? 보시면 일산에도 분당이랑 똑같이 연립주택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262호 현재 세대수가 262호라는 얘기고요. 정발마을 2단지, 3단지 이 빌라입니다. 백마역에서 도보권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변모를 할지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큰 틀은 단지, 그러니까 블록 단위로 개발을 하는 거다. 공원이 들어가 있다. 학교도 같이 들어가 있다. 다 같이 이제 헌거가 새거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파트만 된 게 아니라 빌라도 같이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좀 큰 틀을 잡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당은 일단 10,000호 넘게 나왔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라서 좀 노후화된 시설들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파트뿐 아니라 기반 시설까지 함께 이제 변모할 거다. 그 안에 이제 블록 단위로 공원과 학교도 들어가는 그런 공통점 큰 틀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일산도 연립이 한 260호 정도 포함이 됐고요. 분당은 연립이 한 1,000세대 이상, 1,000호 이상 포함이 됐는데 일단 포함된 걸로 또 의의를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더 지역이 있잖아요. 저희가 남아있는 게 지금 부천시 중동이랑 산본도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 네, 부천의 중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1호선 경인선이죠. 송내역 인근인 거고요. 이렇게 블록이 이렇게 묶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입니다. 요렇게거든요. 정확히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정도. 지금 요 상태에서 여기도 반달 마을 성경 아파트, 반달 3위, 반달 건영 아파트들 용적률이 평균 200%가 넘어가긴 하고요. 전체를 묶어가지고 필요하면은 아마 그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을 좀 받으면서 진행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공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다음 볼게요. 여기는 7호선의 부천시장역 인근이거든요. 블럭이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체 블럭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공 1단지, 2단지 들어가는 거고요. 대우 동부 아파트 들어가는 거고 효성 쌍용 아파트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200%가 넘어가죠. 사실상 개별 단지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거의 없어서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전체 블록 단위로 진행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 플랜이 나오는 거다. 거기다가 이제 초등학교 끼어 있고 마찬가지 공원 끼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3본이죠. 군포 3본인데 여기도 4,620호가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요 블럭이에요. 요렇게 블럭이 하나가 있고 여기는 요렇게 블록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한양 백두 아파트, 동성 백두 아파트, 극동 백두 아파트가 있고 용적률이 비슷하죠. 200%가 일단 넘어가고요. 블록 단위로 하고 공원 같이 끼어 있고요. 옆으로 넘어와서 삼성 장미 아파트 있고요. 삼본 주공 11단지, 자이 백갑 아파트 같이 이번에 포함이 됐고 지금 용적률이 평균적으로 한 200%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공원 끼어 있고 학교 끼어 있고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전반적인 큰 흐름이 이렇고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 큰 틀로 봤을 때 이런 큰 그림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개별 단위로 진행을 하면 재건축이 불가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인센티브도 받고 함께 이제 묶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각 지역별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뭐 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할 만큼 빠른 스피드는 저희가 큰 장점인 거 알겠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대표님? 네, 제가 이제 앞서서도 저는 이 일기 신도시 선도 지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뭐 갈등이 또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정부 정책 방향을 절대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각종 이제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30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진단을 면제를 하거나 완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패스트트랙을 일반 재건축 단지에도 도입을 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여기도 이제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인허가 통합 심의도 한 번에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 역세권 주변이나 이런 데는 필요하면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하겠다. 결국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종상향을
시켜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일반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 결국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우리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돈에 대한 부담이 덜하니까 갈등이 당연히 줄어들 수 있고, 갈등이 줄어들게 되면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가 사실상 거의 몇십 년을 재건축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거슬러서 사실 단점들을 보완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정책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분명히 뭐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은 그런 정책들이 맞는 거고, 이런 정책들은 정말 잘 활용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좀 생기는 거는 이렇게 자꾸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된 선도지구 같은 경우도 수요가 몰려서 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만 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한다면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재건축을 사실 진행하려면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부분을 또 허가를 해주기도 하고, 좀 바꿔주기도 해야, 변경을 해주기도 해야 이제 진행에도 좀 착착 잘 진행이 순조롭게 될 텐데요. 인센티브도 주고, 이제 분담금 부담도 줄어서 원주민들도 좋고, 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이게 100%란 없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30년에 과연 입주가 가능한 거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정부도 분명히 이제 대책을 좀 세우거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선도지구가 발표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왔었거든요. 좀 빠르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정책들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서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이 되려면 주민들의 동의율,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율을 반대로 얘기하면 갈등이거든요. 이런 갈등 때문에 지연이 되더라. 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방법론적인 게 나왔고, 이 갈등 중에는 또 세부적인 게 돈 문제거든요. 이런 돈 문제에 대해서도 좀 대규모로 자금 지원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큰 틀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주겠다. 여러 가지 각종 사업 지원 요인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통합 정비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자금 지원인데 약 15조 정도 되거든요. 12조 정도 되거든요. 12조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해줄 건데, 여기에 허그까지 끼워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조달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주민 협력형 정비 모델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 사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지원 요인을 대응을 하겠다. 패스트트랙 아까 도입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내년부터 정비 계획안 직접적으로 마련해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거예요. 속도가 이제 개별 단계로 하면 1년 시간이 10년, 15년 정도 걸려야지 완성이 되는 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 심의를 하고 합쳐가지고 단계별로 진행을 함으로써 기간을 단축을 하겠다는 거고요. 물론 요거는 이 사이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주라는 이 숙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2주라는 숙제를 좀 풀어야 되긴 한데, 이마저도 사실 단기간에 2주를 하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좀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1기 신도시 옆에 붙어있는 이제 타 지역들을 좀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2주 대책에 대해서도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선도지구를 한 번에 지정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오게 해서 부동산이 갑자기 폭등을 하는 이 상황들을 좀 막아보겠다. 이런 정책들을 계속 구상을 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지금 공사하는 데 보면은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었잖아요. 공사 중에도 안전 확보를 할 수 있고 노후 학교 시설들을 좀 개선을 잘 할 수 있는 협력 단체들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요. 또 문제가 뭐였냐면 돈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일단 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추가 분담금을 줄이려면 내 집의 감정평가가 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감정평가가 사실은 실거래 정도까지 현실화되게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다른 데 맡기지 않고 부동산원의 감정평가를 좀 지원을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 때문에 이게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최소화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을 진행하려면 결국은 동의를 해야 되죠. 기존에는 서면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타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 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전자 동의를 도입을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하는 거다 보시면 되고, 아까 또 제가 12조 정도의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업 단계별로 있죠. 단계별로 이렇게 규모 있게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자금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이 되거나 막히는 거를 이제 원천에 봉쇄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분명히 하다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막히거나 또 지연되는 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아마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융통을 해가지고 굴러갈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사실 반대를 할 때 제일 큰 게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기존에는 내가 찾아가야지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모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찾아가서 직접 설명을 저한테 해주겠다는 거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통합 정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해서 이게 사업성이 괜찮고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또 새 아파트를 내가 괜찮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줄 거고,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잘 제시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할 때 사실 허들이 됐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는 이주를 나올 때 일시적으로 부동산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주변의 시장이 좀 가격에 반응을 해가지고 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만 좀 잘 해결을 하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갈등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우겠다라고 좀 들렸습니다. 일단 돈 부분에 대한 문제도 최대한 갈등이 생기지 않게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대규모로 지원을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안전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주민들의 이해도를 좀 높여서 오해도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제 좀 나름 정말 잘 또 세부 계획을, 대비책을 잘 세운 것 같은데요. 단 한 가지가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주 시기 때 주변의 시세들이 좀 요동치지 않을까,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잘 될 것 같아서 좋은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고요.